무언가를 시작하는 순간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생겨납니다. 하나는 그것을 하고 싶다는 순수한 욕망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망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인정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종종 더 커지기도 합니다. 글을 쓰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읽어줄 사람도 없는데. 그림을 그리다가 손을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이 실력으로 뭘 하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시작했던 것들을 하나씩 서랍 속에 넣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기준으로 보면 꿈은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에야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마음 상태에 초점을 두면 꿈은 그 즉시 이루어집니다. 꿈은 결과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 꿈을 향해 온몸으로 전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꿈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더 날카로워지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이라는 덫에 걸려서 처음에 열정을 잃고 아예 멈춰버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여전히 피드백일 뿐이고, 작은 성공들은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뜻밖의 선물입니다. 유명세와 인기는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전념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인정을 목표로 삼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넓은 성취를 얻게 된 사람들이죠. 조롱받은 통행세 징수원. 앙리 루소는 파리 외곽 통행세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르 두아니에, 즉 세관원이라고 불렀는데 처음에는 약간의 비웃음이 섞인 그런 명칭이었습니다. 정규 미술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화가로서의 경력도 없는 하급 공무원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우스꽝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국세청 공무원 이런 느낌보다는요, 센 강에서 물품을 수송을 하는 배들이 들어오면 통행료를 매기는 그런 단순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하니까 세관원이라고 하는 놀렸던 것이죠. 루소는 40대 초반부터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40세가 되던 해에 미술관에서 그림을 모사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49세에 징수원 일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화가의 길을 걷습니다. 22년간 세관에서 근무했던 것이었습니다. 미술관에서 미술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았잖아요. 그리고 49살에 그만을 둔 것이니까 거의 10년 동안 연습을 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루소는 그림만 그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시도 쓰고 희곡도 쓰고, 그 중에서 그림이 가장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창적인 화풍으로 이 당시 아방가르드 작가들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열대 원시림 그리고 자연을 모티프로 해서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그 분위기가 낯설고 신비롭고 원초적입니다. 지금 봐도 상당히 새로운 느낌이 들 정도죠. 그런데 비평가들은 호평을 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어색하고 아마추어 냄새가 난다. 그렇게 호평을 했는데 루소 자신은 자기 그림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훗날 그 대단한 피카소로부터 초대를 받고 그 초대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미술계에서 제일 잘 그리는 사람이 피카소와 자신이라고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이런 에피소드를 보면 루소는 주위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랍 속의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는 보헤미아 왕국 노동자 재해보험공단의 직원이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의 산업 재해를 조사하고 보상을 평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직업을 두고 브로트 베르프, 생계를 위한 밥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카프카 자신도 처음에는 그 일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낮에는 서류를 처리하고 가족이 모두 잠든 밤까지 글을 썼습니다. 카프카는 1883년에 태어났고요. 1906년에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3살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어떤 보험사에 취업을 했는데요. 여기서 근무 시간이 길어서 글쓰기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짧게 근무하고 직장을 다른 보험회사로 옮겼는데요. 여기서는 법률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오후 2시에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오후 2시에 퇴근을 해서 하루 종일 글을 쓰는 그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직장 일도 허투루 하지 않고 열심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열심히 해서 승진도 하고 안전 헬멧 같은 것도 개발해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사고를 줄였다는 그런 성과도 냈다고 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노동자 사고 보험 회사라고 했는데요. 열악한 노동 문제들을 접하면서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아마도 느끼게 되고 개인의 무력감 이런 것들을 형상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24년 40을 갓 넘겨서 사망했습니다. 카프카는 생전에 몇 편의 단편만 출판했는데요. 대부분의 원고는 세상에 내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임종 전에 친구 막스 브로트를 통해서 모든 원고를 태워달라고 했지만 브로트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고 카프카 사후에 그것을 출판을 했는데요. 그렇게 카프카는 20세기 문학의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카프카는 유명해지기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프카가 남긴 일기와 글을 살펴보면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엄격함을 그리고 계속 글을 써야 한다는 압박감을 알 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위해 생계 활동을 병행했지만 그러한 활동조차도 작품의 주제로 형상화했습니다. 카프카의 인생을 보면 글을 쓰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썼다고 이해됩니다. 독자를 향해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쓴 것이죠. 글쓰기는 그에게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사진작가 비비안 마이어. 비비안 마이어는 평생 보모로 살았습니다. 1956년부터 시카고 근교 하이랜드 파크에 젠스버그 가족의 보모로 일했는데요. 그 가족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비비안 마이어는 1926년에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40년간 보모로 활동하면서 15만 장에 촬영했는데요. 하루에 필름을 한 통씩 써가지고 50년을 찍어야 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찍은 사진을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사진가임을 몰랐습니다. 종종 괴팍한 행동을 했다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비비안 마이어가 더욱 미스터리한 인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자주 바꾸어서 생활하였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신문과 영수증 등의 물건을 수집했는데 그것이 8톤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특이하게 여겨질 만도 하죠. 2007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마이어는 자신이 수집한 이런 짐을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그런 잡동사니들 사이에 마이어가 찍었던 필름 상자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었던 존 말루프라는 사람 손에 들어갑니다. 마이어는 2009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신의 물건이 경매로 넘어간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의 사진들은 세상에 알려집니다. 비평가들은 그의 작품을 높이 평가했고 미국과 유럽 전역에 전시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비비안 마이어는 항상 카메라를 놓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거리의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노인들, 자기 자신을 찍었습니다. 수만 장의 필름이 쌓였고 상당수는 현상조차 되지 않은 채 상자에 보관되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사진작가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그 꿈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우주, 헨리 다거. 헨리 다거의 이야기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그는 시카고의 한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4살 때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도 일찍 요양원에 맡겨졌습니다. 어린 시절 노숙자 시설과 정신박약자 시설을 전전했는데요. 아버지는 요양병원에서 살고 있었고 다거는 보호시설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종종 특별한 날이나 이런 경우에 헨리 다거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5세 무렵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요. 그 이후에 다거는 자신이 있던 시설을 탈출합니다. 시카고로 가서 남은 생을 거의 혼자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도움으로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병원이나 그런 등지에서 청소 같은 일을 하면서 평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39살 무렵에 3층 새방으로 옮기는데요. 거기서 40년 정도를 살다가 사망했습니다. 그 방에서 다거는 혼자만의 우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그는 하나의 작품에 골몰했습니다. 물론 그 작품 활동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가 쓴 작품 중에 비비안 소녀들의 이야기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분량은 15,000페이지에 달하는 장편 소설입니다. 수백 점의 그림과 일기, 자서전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작업을 한 셈입니다. 그는 단 한 명의 독자도 상정하지 않고 그러한 거대한 세계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1972년 다거의 건강이 안 좋아지는데요. 그를 돌봐주던 집주인 네이선의 도움으로 양로원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나서 집주인 네이선이 방을 정리하러 들어갔는데요. 그 방에서 놀라운 작품들을 발견합니다. 세상이 아직 보지 못했던 작품들이죠. 네이선 러너 자체도 사진가였기 때문에 다거의 작품들이 범상치 않다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주변 사람들이 헨리 다거를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인상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헨리 다거를 쫓아내라 이런 경멸하기도 했는데 집주인 네이선이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생활을 해왔었는데요. 이렇게 숨어서 엄청난 작품들을 평생 해왔다는 것이 참 놀라웠던 것이죠. 헨리 다거는 유명해지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일 방으로 돌아와서 쓰고 그리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일평생 구축해왔던 것입니다. 76살의 붓질, 모지스 할머니.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생전에 유명세를 누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지스 할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은
사실 평생 농부였습니다. 뉴욕주의 농장에서 태어나 결혼하고 10명의 자녀를 낳고 농장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림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76살이 되던 해 그는 우연히 붓을 들었습니다. 70대 초반에 남편을 여의고 나서 관절염이 심해져서 취미였던 자수를 포기했었는데요. 그렇게 우연히 다른 취미를 찾게 된 것이죠. 그런데 뒤늦게 발견한 그림에 심취를 해서 완전히 거기에 몰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은 나날이 좋아졌고요. 동네 약국 창문에도 그렇게 그의 그림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미술품 수집가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로부터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뉴욕에서 전시회가 열리고 모지스 할머니는 서서히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유명세를 얻었고 급기야 트루먼 대통령의 초대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모지스 할머니가 101살까지 살면서 16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는데요. 70대 후반이 넘어서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70대 때 뭘 시작한다 하면 낮잡아 보거나 아니면 그냥 소일거리 정도로 여기기도 하는데 프로와 같이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이 있는 영역이라면 늦게 시작해도 충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지스 할머니가 유명해졌다. 자기 살아생전에 유명해졌다. 이런 게 아니고요. 70대 후반에 처음 붓을 든 순간 자신이 유명해지려는 생각이 없었겠죠. 그저 손이 움직이고 싶었고 색이 좋았고 자신의 기억 속의 풍경을 옮겨보자 이러한 욕망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달리 보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모지스 할머니의 꿈은 70대 때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평생 농장을 돌보면서 계절이 바뀌는 풍경을 바라보고 그 모든 순간에 이미 작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5명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루소, 카프카, 비비안 마이어, 헨리 다거, 모지스 할머니. 이들은 유명세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유명해진 재미있는 사례들입니다. 유명해지고 명성을 떨치고 싶다는 욕망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마음을 과도하게 뺏기기도 합니다. 유명해지려는 욕망은 종종 작품 자체를 잠식하기도 합니다. 유명해지기 위해 작품을 쓰는 순간 그것은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명세를 얻기 위해 수단이 된 작품은 작가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독자가 원하는 것, 심사위원이 선호하는 것, 시장이 요구하는 것을 향해서 작품이 기울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가장 많은 사람에게 통하는 언어를 쓰려는 순간 그 언어는 역설적으로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게 됩니다. 정작 아무에게도 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설령 유명해진다고 해도 그것이 충분한 보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명성을 얻었다고 해도 생계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분투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 감정의 총량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즐기는 마음, 그러나 가볍지 않은 마음. 이 두 가지는 모순처럼 들리지만 사실 가장 깊이 무언가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태도입니다.
루소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림이 좋았고요. 그림을 그려 나갔고요. 헨리 다거는 아무도 읽지 않을 게 확실한 15,000페이지를 쓰면서도 매일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의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루소는 비웃음 속에서도 자신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고요. 자신의 스타일을 밀고 나갔고요. 다거는 일평생을 한 작품에 바쳤습니다. 즐기는 마음과 깊이를 추구하는 마음이 만나는 지점, 그것이 진짜 전념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는 순간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작품이 우리에게 돌려주는 진짜 보상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얻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작품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는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여야 합니다. 목표를 유명함에 두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부족함을 메워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직 유명하지 않으니 더 인정받아야겠다. 더 많이 팔려야 한다. 라는 결여의 굴레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반면 작품 자체의 목표를 두는 순간 우리는 이미 시작된 사람이고 성취 중인 사람입니다. 삶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등단을 하고 전시회를 열고 앨범을 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꿈의 완성은 아닙니다. 매일 밤 서랍에서 원고를 꺼내는 사람, 퇴근 후에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가는 사람, 주말 아침에 캔버스 앞에 앉는 사람, 그 사람들의 꿈은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굳이 유명해질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유명은 좋은 것이지만 없어도 되는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명이 아니라 전념입니다. 어제와 달라지고 있는 자신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전념, 그리고 깊이, 그리고 오늘도 그 자리로 기꺼이 돌아갈 수 있는 용기,